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권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조선 마을 지방관이 과연 뭐였는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한 거는 마치 그 중앙조정에서 파견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백성들을 착취하는가, 그걸로 인사고과를 매겼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통령이 곧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아니지. 예. 그러면 100%는 아니어도 그런 대통령 혹은 임금의 행위를 우리가 볼 때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하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백성들 다수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보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고종이라는 사람은 백성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참 모순되는 게, 고종이 여기저기 사료를 보면 고종의 롤 모델이 정조였거든요. 그런가요? 아, 나는 그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조는 스스로를 군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임금이죠. 임금의 스승이라고. 그래서 고종은 자기가 곧 정조 같은 그런 군사임을 자처를 하면서. 아, 그랬나? 나 그거 못 봤어. 그러니까 입만 그랬던 거죠. 입만. 그럼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략이 가지고 있는 왕도 정치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 왕도라는 거는, 조선의 왕도는 뭐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신권과 왕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이 고종은 이 신권에 대해서 그냥 무지하고 무시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학을 외국군을 들어서 진압을 하고 했던 이유가, 백성은 이 사람한테는 지금 약간 뭐랄까요, 약간 그 수사법을 쓰자면 백성은 금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분이네. 배만 열면 돈이 쏟아지는. 그래서 그 백성이 이제 자기한테 기어 올라오니까 아, 내 금고가 왜 이러지? 그럼 이거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외국군을 불러서 상관없음. 결국 진압이 됐죠. 거기서 우리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원인 면에서 약간 우리는 신화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이완용이가 없었으면 마치 우리가 나라 안 뺏길 것처럼 얘기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이완용이 팔아먹는 바람에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돼. 동학도 보면 맨날 우리가 어릴 때 배우는 거는 무슨 누구죠? 조병갑인가? 군수? 근데 조병갑은 흔해 빠진, 그 당시에 썩어 빠진 탄관 오리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동학이 일어난 겁니까? 이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풍선이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찔러준 바늘 제일 약한 부분이 조병갑이었고 다 똑같았어요. 왜? 그 사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880년대 그때 어느 한 시기를 보면 민씨가 중앙과 지방을 다 포함해서 민씨가 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26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그랬죠. 근데 전부 지방관이 많더라고요. 지방관은 이게 먹이 사슬입니다. 그렇죠. 여기 자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세히는 못 듣지만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권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조선 마을 지방관이 과연 뭐였는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한 거는, 마치 그 중앙조정에서 파견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백성들을 착취하는가, 그걸로 인사고과를 매겼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방에 가보면 선정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덕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깨진 공덕비들이 많고. 송경옥님께서 조선말 일제 역사가 좀 희미했었는데 오늘 박 기자님 역사 얘기 들으면서 아주 명쾌해졌다고. 성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중간에 말씀드리면은 완전 임진왜란과 흡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매청 황현이 맹자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를 친 후 남이 친다고 하였다. 슬프도다. 이게 황현이 원래 맹자가 했던 말인데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만국을 이루는 데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내부적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나라가 강하고 건강하다면 밖에서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터지더라도 당연하죠.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비슷한 걱정을 하는 것도 아마 연장선에 있을 겁니다. 그냥 기시감도 있는 듯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면 조병갑은 단순하게 그 물세를 더 받아먹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공덕비를 세우면서 그렇죠. 그 공덕비 비각을 비가 세운다면서 천냥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항의하는 사람들을 안을 때리고 이러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할아버지 해서 물꼬를 틀었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널려 있는 모든 지방관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서 사람들 괴롭히다가 이게 조병갑을 몰려 터진 거죠. 그런 거죠. 뭐 물론 우리가 지금 저 조병갑을 뭐 편들거나 면죄부를 주려는 건 아니고 어떤 역사를 볼 때 큰 흐름 전체를 우리가 보자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제일 큰 책임은 누구? 맞습니다. 부차적인 책임은 누구? 또 이렇게 정확하게 하자는 거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부차적인 책임, 그러니까 몸통되는 책임이 누구냐에서 라는 그 대답에 어떤 상징되는 게 조병갑의 말로입니다. 뭐냐면 뭐죠? 조병갑이 쫓겨납니다. 고금도로 쫓겨납니다. 유배를 당합니다. 언제? 바로 직후예요. 그렇죠. 그리고 싹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1890 몇 년이 동학 2대 교주인 최재형? 최시영. 최시영 참 죄송합니다. 최시영이 이제 그 제국 평리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처형이 됩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재판부의 배석 판사가 조병갑이었습니다. 정말요? 예. 어느 틈에 복귀를 해서 자기를 쫓아냈던 그 세력을 사형을 선고를 하고 처형을 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가진 수를 써서 거기에 복귀를 한 게 아니죠. 고정인멸한 겁니다. 인명권자죠. 인명권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것처럼 조병갑의 잘못, 누구의 잘못이라는 깃털을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과연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시스템을 공고했던 어떤 몸통이 누구냐를 봐야지 조선의 만국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우리가 뭐 정말 마음껏 듣고 싶지만 이제 진행을 해야 돼서 일단 동학혁명이라고 부르죠. 동학혁명을 진압하고 나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바로 이두맨과 그 갑오경장, 갑오개혁을 하니까 우리 인상은 고종이 이제 동학혁명을 반성하고 갑오경장이라고 해서 근대적 조치를 취했구나. 물론 또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 과정도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만요. 어떻게 갑오개혁으로 갑니까? 고종과 전혀 무관합니다. 정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갑오개혁은 일단 지금 기준으로 친다면, 그러니까 요새 단어를 쓴다면 친일 정권이 만든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등에 업은 거죠. 그리고 그 동학과 그리고 동학을 진압한 일본군을 등에 업고 일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만든 게 갑오 정권이었고 그리고 이게 갑오 개혁이었습니다. 굉장히 근대적인 개혁이었죠. 신분제도 그때 철폐가 됐고 심지어 한양에 그때까지 승려들이 들어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갑오 개혁을 통해서 그 출입 금지령이 풀리게 됐습니다. 남녀 서얼 차별 이런 것도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풀린 굉장히 큰 개혁이었는데 이거는 고종과 무관했어요. 완전히 무관했나요?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그런 근대적 조치를 그때 취한 거는 우리는 흔히 식민 지배를 위한 이제 텃밭 갈기다 뭐 이렇게만 단순히 배우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닌가요? 일본이 물론 의도는 있습니다. 있었지만 일본의 의도는 뭔가요? 일본 의도는 자기네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네 이익을 어떻게 쉐어를 하고 그리고 특히 자기네들이 백업을 해준 이 세력들의 정권을 세움으로써 자기들이 한반도 및 대륙 진출을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그건 일본의 의도였고요. 그렇죠. 갑오 정권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개화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개화파들은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개혁 모델인 메이지 유신과 그 유신에 맞는 근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롤 모델이 일본이었을 뿐 일본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정권은 아니었거든요. 친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이면 친일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친일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매국과 동의로 생각을 하는데 그쯤 달랐습니다. 그땐 친러도 있었고 그래서 친일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자꾸 친일 이러면서 시대착오적으로 지금 21세기에 친일 이렇게 하는 거가 나오는 걸 보면 저는 바로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소급해 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힘으로 근대화를 했으면 그 일본하고 친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우리 능력을 못하고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건드리면 이게 무슨 그때로 돌아가서 시대착오적인 친일이었더니 뭐 반일이었더니 이러는 것 같은데 이 가로계획이 고종과 무관하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1896년입니다. 한 1년 정도 고종이 숨죽이고 있었죠. 모든 권력을 다 빼앗기고 나서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96년에 이제 어전회에 의해서 차곡차곡 이제 자기 세력들 다시 모은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로 1895년 몇 년 이전에 만들었던 모든 조치는 내가 한 조치가 아니니 모두 무효로 한다. 아, 그런가요?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게 그러면 가보개혁하고 나서 한 1년? 야, 정말 나쁜 놈이네. 정말. 그때 그 자기가 상실했던 모든 권력들을, 그러니까 모든 권력 세력들을 이제 조금씩 회복한 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노회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모두 내쳐낸다 하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일본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조선의 내부 문제에 상관없이 그래서 벌어진 게 나중에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은 일본이 이 고종이 일본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개혁이 자기 권력을 자꾸 축소를 시키니까 그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에 접근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의 극단파들이 그러면 저 민비를 척결을 하자 라면서 치고 나온 게 그게 을미사변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저는 고종에 대해서 저는 뭐 추호에 동정심이 없지만 그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데서 보여준 대원군의 행태도 저는 굉장히 망국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뭐 일본 낭인이니 뭐 소인이 어쩌고 하지만은 걔들을 저 마포에서 우리 경복궁까지 끌고 온 장본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세우고 우리 수비대가 열어준 게 대원군 때문에 열어준. 맞습니다. 근데 왜 그거는 마지못해 갔다. 또 우리 역사학자들은 대원군은 그게 아니었다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대원군, 그다음 고종, 민비 이 세 사람의 이성을 잃은 권력 싸움에 백성들만 골병이 들고 결국에는 귀착이 되는 게 권력에 대한 집착력입니다. 권력력입니다. 너무 대원군은 이제 완전 끈도 떨어지고 자기의 그 역사적인 소임이 끝난 상태에서 노출을 보인 겁니다.